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우리 아버지가 돈 없어서 힘 없어서 늙었다고 개처럼 패도 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여버린다. 준혁은 제보 전화 받고 반신반의로 요양원을 찾아간다. 예고 없이 간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아버지가 기저귀도 안 갈아진 채 방치돼 있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리지 마세요라며 움츠러든다. 분노한 준혁이 따지지만 요양원 측은 어르신이 넘어지셨다 치매 환자라 자해하신다며 발뺌.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된다. 요양원장이 지역 경찰과 유착돼 있었던 것. 준혁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몰래 카메라 설치, 다른 피해자 가족 접촉, 내부 직원 제보 확보, 그리고 언론에 폭로한다. 박준혁 52세는 회의실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영업부장,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다. 요즘은 실적 압박에 야근이 잦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보통은 안 받는데 왠지 모르게 손이 갔다. 여보세요? 박준혁 씨 맞죠? 박만수 어르신 아들?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나이 든 목소리.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나는 김순덕이라고 해요. 당신 아버지랑 같은 요양원에 있어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당신 아버지 죽겠어요. 빨리 와요. 네. 무슨 소리예요? 말로 하기 어려워요. 직접 와서 봐요. 예고 없이 와요. 그래야 진짜 모습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다. 장난 전화인가?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버지 박만수 78세는 3년 전부터 요양원에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살기 어려워졌다. 치매 초기 진단도 받았다. 준혁은 고민 끝에 요양원을 알아봤다. 아버지, 여기 시설 좋아요. 의료진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그래, 내가 바쁜 거 아니까. 괜찮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쓸쓸했다. 준혁은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직장 다니면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가 없었다. 처음엔 한 달에 2번 면회를 갔다. 그러다 한 달에 1번이 됐고 요즘은 2달에 1번도 힘들었다. 면회 갈 때마다 아버지는 바쁜데 왔냐며 웃었다. 괜찮아 보였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전화는 뭐지? 죽겠다니? 준혁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단 회의를 마쳤다. 퇴근 후 요양원에 가보기로 했다. 저녁 7시 준혁은 요양원에 도착했다. 평소 면회는 주말 낮에만 갔는데 이 시간에 온 건 처음이었다. 박준혁 씨? 오늘 예정이 없으셨는데. 프론트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아버지 뵐 수 있죠? 면회 시간이 지나서. 잠깐만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했다. 준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로비를 둘러봤다. 겉으로는 깔끔해 보였다. 냄새도 나쁘지 않았고 직원들도 친절했다. 좋은 시설 같았는데. 보호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이 오신대요. 원장님요? 제가 아버지 얼굴만 보면 되는데. 규정이 그래서요. 이상했다. 예전에는 그냥 들여보내줬는데 왜 갑자기 원장까지 나오는 거지? 잠시 후 원장 최영식 58세이 나타났다. 단정한 양복, 부드러운 미소. 첫인상은 신뢰감 있어 보였다. 아이고, 박준혁 씨.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효자시네. 근데 지금 어르신들 주무시는 시간이라서요. 내일 낮에 오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얼굴만 볼게요. 오래 안 있을게요. 최영식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특별히요. 따라오세요. 준혁은 원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낮에 왔을 때와 다른 분위기였다. 어둡고 어딘가 음침했다. 냄새도 났다. 소독약 냄새 사이로 뭔가 역한 냄새가. 아버지 방 앞에 도착했다. 원장이 먼저 문을 열었다. 만수 어르신, 아드님 오셨어요. 방 안은 어두웠다. 작은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준혁은 불을 켜려 했다. 아, 어르신 눈이 밝은 빛에 민감하셔서요. 은은하게 해드릴게요. 원장이 재빨리 작은 스탠드만 켰다. 희미한 빛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준혁이 다가갔다. 아버지는 이불을 턱까지 덮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준혁을 바라봤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멍하고 초점이 없었다. 아버지? 아버지가 움찔하며 움츠러들었다. 네. 때리지 마세요.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저예요. 준혁이요. 아들이요. 아버지는 알아보지 못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기만 했다. 때리지 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준혁이 이불을 걷어냈다. 그리고 경악했다. 아버지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손목에는 묶인 자국 같은 게 있었다. 기저귀에서 악취가 났다. 며칠은 안 갈아준 것 같았다. 이게 뭡니까? 준혁이 원장을 돌아봤다.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아, 그건 어르신이 스스로 긁으셔서요. 치매 환자분들이 자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해요? 이게 자해로 보입니까? 진정하세요. 내일 담당 의사 소견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장 설명해요. 왜 내 아버지가 이 모양입니까? 준혁이 고함을 질렀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달려왔다. 원장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보호자님, 일단 내일 다시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 주무시니까. 내일이요? 내 아버지가 이 모양인데 내일이요? 준혁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하지만 원장과 직원들이 에워싸듯 서 있었다. 강제로 끌려나갈 것 같은 분위기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며 물러났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집에 돌아온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멍든 팔 움츠러든 모습, 때리지 마세요라던 목소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내 이수진 49세의 옆에서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버님 괜찮으셔? 수진아, 아버지가 학대당한 것 같아. 뭐?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학대라니. 아버지 몸에 멍이 있었어. 묶인 자국 같은 것도 기저귀도 안 갈아줬더라. 세상에. 근데 요양원에서는 자해라고 하고 내일 설명해 준다고 하고 너무 이상해.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지금은 내 말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 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직접. 다음 날 준혁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요양원에 다시 갔다. 이번엔 낮 시간 정식 면회. 오셨어요? 원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직원이 안내했다. 어제와 달리 친절했다.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원장실에 들어가니
최영식이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어제 놀라셨죠? 설명해 주세요. 왜 내 아버지가 그 모양입니까? 자, 이거 보세요. 원장이 서류를 건넸다. 의사소견서라고 적혀 있었다. 어르신이 치매 진행으로 인한 자해 행동이 심해지셨어요. 몸을 긁으시고 머리를 박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 억제대요? 네. 자해 방지용이에요. 법적으로도 허용된 거예요. 그럼 멍은요? 팔에 멍이 들어있던데. 그것도 자해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벽에 부딪히시고 그러셔서. 원장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준혁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공포에 질린 눈빛, 때리지 마세요라던 말. 저게 자해 때문이라고? CCTV 보여주세요. 네. 요양원에 CCTV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원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게 보여드리기 어려워요. 내 아버지 영상인데요. 그래도 다른 입소자분들도 찍혀 있어서요.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법적 절차가 뭔데요?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원장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준혁은 느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당당합니다. 준혁은 원장실을 나왔다. 아버지 방으로 갔다. 낮에 보니 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말라 보였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준혁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준혁이, 냐? 네,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혁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 여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무서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사람들이 나쁜 짓 해. 어떤 나쁜 짓이요? 밥 안 줘. 때려. 돈 가져가. 준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 남자. 무서운 남자. 아버지가 떨기 시작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준혁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다. 예전에 크고 든든하던 손이 이렇게 됐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준혁을 불렀다. 박준혁 씨. 뒤를 돌아보니 휠체어를 탄 노인이 있었다. 어제 전화했던 김순덕 75세인 것 같았다.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죠? 맞아요. 잠깐 얘기해요. 여기 말고. 순덕이 휠체어를 몰아 정원 구석으로 갔다. 준혁이 따라갔다. 뭘 보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뭔 일이 있었어요? 순덕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지옥이에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안에서는. 뭘 하는데요? 밥 굶기고 기저귀 안 갈아주고 말 안 들으면 때려요. 특히 치매 심한 분들은 더해요. 말 못하니까. 경찰에 신고는요? 했죠. 몇 번이나. 근데 안 돼요. 왜요? 원장이 이 지역에서 힘이 있어요. 경찰서장이랑 친하고 시의원이랑도 아는 사이래요.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 어떻게요? 여기 직원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선미라고. 젊은 애인데 학대 보고도 못 말리니까 괴로워해요. 그 애한테 연락해봐요. 순덕이 손에 쥔 쪽지를 건넸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우면 당신 아버지 구해요. 그리고 여기 다른 어르신들도 나 같은 사람은 증거가 없어서 말 못해요. 가족이 해야 해요. 준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저녁, 준혁은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이선미 씨요? 저 박준혁입니다. 박만수 어르신 아들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누구한테 제 번호 받으셨어요? 김순덕 어르신이요. 선미 씨, 저 꼭 만나야 해요. 아버지가 학대당하는 거 알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위험해요. 원장한테 들키면 저 잘려요. 알아요. 근데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요. 긴 침묵 끝에 선미가 말했다. 내일 저녁 8시 역 앞 카페로 오세요. 혼자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공포에 질린 눈빛, 앙상한 손. 아버지, 기다려요. 반드시 구할게요. 다음 날 저녁, 준혁은 약속 장소에 나갔다. 역 앞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선미 28세. 요양원 요양보호사였다. 이선미 씨? 네. 앉으세요. 준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선미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먼저 말할게요. 저 여기서 1년 일했어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원장님도 친절해 보이고. 근데요? 근데 어느 날 봤어요. 야간 근무 때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과장이라고 있어요. 직원 중에 덩치 큰 남자. 그 사람이 어르신 때리는 거 봤어요. 때린다고요? 네. 밥 안 먹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치매 심한 분들 위주로요. 준혁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도요? 네. 아버님도 당하셨어요. 제가 막으려 했는데 김 과장이 꺼져라고 하고 저 무서워서 못 막았어요. 선미가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제가 비겁했어요. 잘릴까봐, 보복당할까봐. 그냥 눈 감았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준혁이 선미를 진정시켰다. 증거가 필요해요. 뭐라도 있어요? 선미가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 하나를 틀었다. 이거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영상에는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가 노인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노인네가 왜 말을 안 들어? 라는 고함 소리도 들렸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 치가 떨렸다. 이거면 충분해요. 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선미가 서류를 꺼냈다. 이건 금전 착취 자료예요. 원장이 입소자분들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가요. 진료비 명목으로. 진료비? 가짜 진료예요. 실제로는 안 한 치료받은 것처럼 해서 돈 빼가요. 요양보험 사기도 치고요. 준혁은 서류를 훑어봤다. 아버지 이름도 있었다. 받지도 않은 치료에 수백만 원이 청구돼 있었다. 이 정도면 경찰에서 움직이겠죠? 경찰은 안 될 거예요. 왜요? 원장이 경찰서장이랑 친해요. 전에 다른 가족이 신고했는데 아무 일도 안 됐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떡해요? 언론이요. 선미가 말했다. 뉴스에 나가면 달라져요. 여론이 무서우니까. 언론에 어떻게 연락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사회부 기자인데 이런 거 많이 취재해요. 선미가 명함을 건넸다. 한국일보 사회부 정유진 기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죄송해요.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준혁은 명함을 들고 카페를 나왔다. 이제 언론에 알릴 차례였다. 다음 날 준혁은 정유진 기자 35세를 만났다. 기자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거 심각하네요. 폭행, 방치, 금전 착취까지. 복합 학대예요.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이 영상만으론 부족해요. 가해자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몰래 카메라가 필요해요. 아버님 방에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요? 네. 저희가 직접 들어가면 취재원 보호가 안 돼요. 가족이 설치하고 영상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할게요. 준혁은 고민했다. 위험한 일이었다.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혁은 면회를 가면서 작은 카메라를 숨겨갔다. 스마트 시계 형태라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시계. 아버지 방 선반에 시계를 올려놓았다. 방 전체가 촬영될 각도였다. 이쁘네. 고맙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다. 준혁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조금만 참아요. 제가 꼭 구할게요. 일주일 동안 카메라는 녹화됐다. 준혁은 정기적으로 면회 가서 영상을 회수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영상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김 과장이 아버지를 때리는 장면. 야, 이 노인네, 밥 안 먹으면 또 맞을 거야. 기저귀를 이틀 넘게 안 갈아주는 장면. 아버지가 자신의 분변 속에 누워 있었다. 원장이 아버지 앞에서 이런 골칫덩어리는 빨리 죽어야 해라고 말하는 장면. 준혁은 화장실에서 토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다. 정유진 기자가 영상을 검토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메인 뉴스 나갈 수 있어요. 언제요?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취재원 보호 조치도 해야 하고 법적 검토도 필요해요. 일주일이요? 그 사이에 아버지가. 알아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근데 제대로 해야 해요. 대충 하면 역공당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일주일 동안 준혁은 매일 면회를 갔다. 아버지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직원들은 준혁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눈치를 챈 걸까? 박준혁 씨,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원장이 슬쩍 물었다. 효도하려고요. 안 되나요? 아니, 좋은 일이죠. 근데 어르신이 피곤해 하실 수도 있어서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원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뉴스가 나갔다. 저녁 9시 메인 뉴스. 충격. 요양원 학대 실태. 노인 폭행에 금전 착취까지. 화면에 영상이 나왔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폭행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노인의 비명소리, 때리는 소리. 시청자들이 경악했다. 해당 요양원 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뉴스 방송 후 인터넷이 폭발했다. 저 요양원 어디야? 원장 신상 털어라. 학대한 놈들 다 감옥 보내라. 우리 부모님도 요양원인데 무섭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이 올라왔다. 요양원 학대 근절해주세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다음 날 준혁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인터뷰 해주실 수 있어요? 다른 피해 사례도 아세요?
유튜브에도 올려도 될까요? 준혁은 모든 인터뷰에 응했다. 얼굴을 공개하는 건 두려웠지만 숨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 아버지가 3년간 학대당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좋은 시설인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준혁은 울었다. 아버지가 때리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들인 저를 보고도 무서워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눈에 밟힙니다. 비슷한 피해 겪으신 분들, 제발 용기 내주세요. 저 혼자가 아닙니다.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200만을 찍었다. 여론이 더 뜨거워졌다. 요양원 앞에 취재진이 몰렸다. 원장 최영식이 카메라 앞에 끌려 나왔다. 원장님, 학대 지시하셨습니까? 금전 착취 사실입니까? 입소자 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최영식은 얼굴을 가리며 도망쳤다. 하지만 어디든 카메라가 따라왔다. 답변 거부합니다. 차에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또 뉴스에 나갔다. 여론은 더 악화됐다. 저 인간 표정 봐라. 반성도 없네. 저런 놈이 요양원 운영했다니.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달랐다. 여론이 너무 커서 무마할 수 없었다. 요양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경찰이 요양원에 들이닥쳤다. 서류 압수, CCTV 확보, 직원 조사. 원장 최영식은 긴급 체포됐다. 폭행 지시 및 방조, 금전 착취, 요양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찬 원장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준혁은 그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겼어요. 학대에 직접 가담한 김 과장도 체포됐다. 다른 직원 2명도 공범으로 입건됐다. 왜 때렸습니까? 말 안 들어서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김 과장의 변명은 공분을 샀다. 말 안 들어서 노인을 때리다니. 재판에서 김 과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장 최영식은 징역 7년.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인학대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시설에서 오히려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준혁은 아내 손을 잡았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재판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아버지 박만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영양실조, 탈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몸도 마음도 망가진 상태였다.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준혁이 병실을 찾을 때마다 아버지는 움츠러들었다. 아직도 사람을 무서워했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버지는 요양원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준혁은 그 모습이 가슴 아팠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나쁜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정말? 네. 이제 아무도 아버지 안 때려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혁아, 나 집에 가고 싶어. 네. 집에 가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준혁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기로 결심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준혁 씨, 부장인데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돌봐야 해서요. 요양원에 다시 보내면 안 돼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안 보내요. 제가 직접 돌볼 겁니다. 집에 아버지 방을 꾸몄다. 병원 침대, 휠체어, 간병 물품들. 아내 수진이 도왔다. 여보, 힘들 텐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버지잖아. 수진도 응원해줬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준혁의 결심을 존중했다. 우리 같이 돌보자. 나도 도울게. 고마워. 아버지가 퇴원했다. 휠체어에 앉아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가 울었다. 집이다. 우리 집. 네, 아버지. 집이에요.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실을 둘러봤다.
어머니 영정 사진이 보였다. 영수가 나 집에 왔어. 아버지가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준혁도 울었다. 아내도 울었다. 가족 모두 한참을 울었다. 간병 생활이 시작됐다.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치매가 진행 중이라 돌발 행동이 잦았다. 밤에 소리 지르고 이불에 실수하고 가끔은 준혁을 못 알아보기도 했다. 당신 누구야? 나가.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거짓말. 준혁이는 어린앤데. 아버지 기억 속 준혁은 아직 어린아이였다. 병이 그렇게 만든 거였다. 힘들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아버지 곁을 지켜야 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지칠 때마다 준혁은 요양원 영상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맞던 장면, 때리지 마세요라던 목소리. 그러면 다시 힘이 났다. 다시는 안 보내.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몇 달이 지났다. 아버지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사람을 덜 무서워하고 밤에 덜 깼다. 치매는 여전했지만 공포는 줄어들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준혁을 불렀다. 준혁아. 네, 아버지. 내가 준혁이 맞지? 네. 저 준혁이요. 아버지가 준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준혁이 많이 컸네. 아버지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제가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알아. 괜찮아. 준혁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실게요. 끝까지. 그래. 고맙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준혁은 요양원 학대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다. 뉴스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이 많았다. 저도 부모님이 요양원에서 학대당했어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함께 싸울 수 있을까요? 준혁은 모든 연락에 답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줬다.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게 효과 있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면 힘이 돼요.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연대를 만들었다. 이름은 부모를 지키는 사람들. 준혁이 대표를 맡았다. 우리가 하나하나 싸우면 요양원들이 변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연대 활동이 언론에 소개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준혁은 국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저는 아버지가 3년간 요양원에서 학대당한 걸 몰랐습니다. 매달 비용을 내면서도 아버지가 굶주리고 맞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요양원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합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 불시 점검을 늘려주세요. 학대 신고자 보호도 강화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준혁의 발언이 뉴스에 나갔다. 여론이 다시 들끓었다. 결국 정부에서 요양시설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요양원 CCTV 전면 의무화, 불시 점검 연 4회 이상 실시,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아버지 상태는 계속 좋아졌다. 물론 치매가 완치된 건 아니었다. 기억은 여전히 들쭉날쭉했고 가끔은 현실과 과거를 헷갈렸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졌다.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았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준혁아, 오늘 날씨 좋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네, 아버지. 산책 갈까요? 그래. 가자. 준혁이 휠체어를 밀며 공원에 갔다.
아버지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좋다. 따뜻해. 아버지, 배고프세요? 간식 사올까요? 호빵. 호빵 먹고 싶어. 네. 사올게요. 준혁이 호빵을 사왔다. 아버지가 호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웃었다. 맛있다. 네 어머니가 좋아했는데. 네. 어머니도 호빵 좋아하셨죠? 영숙이 보고 싶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준혁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어머니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두 부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1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많이 안정됐다. 치매 진행도 더딘 편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가족이 직접 돌보니까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약입니다. 준혁은 뿌듯하면서도 아팠다. 요양원에 맡기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직접 돌봤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잘하면 됩니다. 아내 수진이 위로했다. 그래.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 79세 생신날 가족이 모였다. 준혁의 아내 수진, 딸 민지 24세, 아들 민수 20세.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허허, 내가 벌써 79야? 오래 살았네. 앞으로 더 오래 사셔야죠. 100세까지. 100세? 그건 너무 많아. 가족이 웃었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아버지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다. 후, 짝짝짝, 박수 소리가 울렸다. 할아버지, 뭐 비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저도요? 그래, 너도. 다 포함이야. 민지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가 손녀 등을 쓸어줬다. 우리 민지 많이 컸네. 이쁘고. 할아버지도 멋있어요. 가족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민수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민지가 취업 준비 이야기를 하고, 수진이 동네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좋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년에는 생일도 몰랐는데, 요양원에서 혼자. 아버지, 이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해야 해. 준혁아. 아버지가 준혁을 바라봤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그 지옥에서. 아버지.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앙상하지만 따뜻한 손. 네가 내 아들이라서 다행이야. 준혁은 울었다. 아내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다.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 아들이어서. 뭘,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두 부자는 서로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체온. 예전처럼 크고 든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생일 저녁 가족이 다 돌아가고 아버지와 준혁만 남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준혁아. 네, 아버지. 나 이제 많이 살았다. 언제 가도 여한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오래 사셔야죠. 아니, 들어봐.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양원에 있을 때는 죽고 싶었어. 매일 맞고 굶고 아무도 없고 그냥 죽자 생각했어. 근데 네가 왔잖아. 나 구해줬잖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덕분에 1년 더 살았어.
가족이랑 생일도 보내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 아버지,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맙다. 준혁도 눈물이 났다. 아버지, 더 오래 사셔야 해요. 민지 결혼식도 봐야 하고 민수 취직도 봐야 하고. 그래, 노력할게. 아버지가 웃었다. 근데 언제 가든 후회 없어.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준혁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5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84세까지 사셨다. 마지막은 평화로웠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들듯 눈을 감았다. 아버지. 준혁은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마지막 5년을 함께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행복하게 가셨으니까.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다. 부모를 지키는 사람들, 회원들, 뉴스에서 연락 온 기자들, 이선미와 김순덕도 왔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준혁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해졌어요. 준혁은 모든 조문객에게 인사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약속 지켰죠? 끝까지 지켰죠? 영정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평화로운 미소였다. 장례가 끝난 후 준혁은 활동을 계속했다. 부모를 지키는 사람들은 전국 조직으로 확대됐다. 요양원 학대 감시, 피해자 지원, 정책 제안까지. 아버지가 겪은 일을 다른 어르신들은 안 겪게 하고 싶어요. 준혁은 강연할 때마다 말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자주 방문하세요. 이상하면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안 해줍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부모님께 연락해야겠다고. 더 자주 찾아뵈야겠다고. 어느 날 준혁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꽃을 놓고 묵념했다. 아버지, 저 잘 지내요. 민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수도 취직했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던 신문사래요. 수진이도 건강하고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 일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팠으니까 다른 분들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내 아버지여서. 준혁은 묘비를 어루만졌다. 박만수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준혁은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마치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